파트 1. 시장 구조와 가격 형성의 기초. 1편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시장을 멈추는 장치. 뉴스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말을 들으면 주식시장 전체가 멈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도 시장을 멈추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이름만 다른 같은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모두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지만 무엇을 멈추는지, 어떤 기준으로 발동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개입하는지가 다릅니다. 먼저 두 제도의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주문이 한 방향으로 빠르게 몰릴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을 본 투자자가 다시 매도하고 추가 매도가 지수를 더 떨어뜨리면서 공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차분하게 판단하기보다 이미 움직이는 가격을 따라 주문하기 쉽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이런 충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상황을 다시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시장을 반드시 반등시키거나 하락을 끝내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이드카부터 보겠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해도 주식시장 전체 거래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입력한 일반적인 주식 주문과 개별 종목 거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지되는 것은 발동 방향과 연결된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입니다. 시장이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프로그램 매매 매도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시장이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즉 사이드카는 시장 전체를 닫는 제도가 아니라 자동화된 대규모 주문이 현물 시장에 전달되는 속도를 잠시 늦추는 장치입니다. 사이드카는 현물지수 급락만을 보고 발동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 기준에 해당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6% 이상 움직이고 코스닥 150 현물 지수도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돼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해당 방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핵심은 선물 시장 급변이 프로그램 주문을 통해 현물 시장에 너무 빠르게 전달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 일부 프로그램 주문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거래가 중단됩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시장 전체 거래가 20분 동안 중단됩니다. 그 뒤 10분간 단일가 방식으로 주문을 모아 가격을 결정한 다음 연속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3단계까지 도달하면 그날 시장 거래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서킷 브레이커는 프로그램 주문의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드카보다 훨씬 강한 시장 전체 냉각 장치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의 기준은 코스피나 코스닥 현물 지수의 하락률입니다. 1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합니다. 2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시점보다 추가 하락 조건까지 충족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질 때 발동합니다. 3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시점보다 추가 하락 조건까지 충족할 때 발동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멈춘 뒤 재개하지만 3단계가 발동하면 그날 시장 거래는 종료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급등 방향이 아니라 급락 방향에서만 작동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나 코스닥 현물 지수의 하락률을 봅니다. 사이드카가 멈추는 것은 특정 방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멈추는 것은 시장 전체의 거래입니다. 사이드카 정지 시간은 5분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1단계와 2단계는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고 3단계에서는 그날 시장이 종료됩니다. 사이드카는 급등과 급락 양쪽에서 작동할 수 있지만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급락 상황에서만 단계적으로 작동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두 제도가 순서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외 충격이나 위험의 피로 현물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현물 시장으로 빠르게 전달되면 사이드카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뒤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압력이 계속되고 현물지수 하락률이 8% 이상으로 확대되면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카가 발동했다고 해서 반드시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단계가 아니라 각각 별도의 발동 기준을 가진 장치입니다. 발동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도 이름만 보고 시장 방향을 단정하지 마세요. 사이드카라면 매수 사이드카인지 매도 사이드카인지 확인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프로그램 순매수와 순매도, 선물 가격과 대형주 흐름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5분 뒤 프로그램 주문이 다시 작동했을 때 지수가 안정을 찾는지 확인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면 1단계인지 2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 재개 뒤 매도 우위가 계속되는지 대형주와 상승 하락 종목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미래 방향을 알려주는 예측 신호가 아닙니다. 발동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주문의 전달 속도를 잠시 늦추는 장치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춰 투자자에게 판단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사이드카는 속도가 너무 빨라질 때 브레이크를 잠시 밟는 것에 가깝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위험이 훨씬 커졌을 때 차 전체를 세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지만 발동 기준과 정지 대상, 지속 시간과 개입 강도는 다릅니다. 예측하지 않고 제도가 무엇을 멈췄는지와 발동 이후 실제 시장 흐름을 확인하겠습니다. 2편 프로그램 매매, 컴퓨터가 마음대로 매매하는 걸까? 주식시장 화면을 보다 보면 프로그램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도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가 시장을 판단해서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매매는 사람이나 기관이 미리 정한 조건과 전략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으로 여러 주문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가 독립적으로 욕심을 내거나 공포를 느껴서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나 사고 팔 것인지 사전에 설계된 기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은 누가 거래했는지를 보여주는 매매 주체입니다. 반면 프로그램 매매는 어떤 방식으로 주문이 실행됐는지를 보여주는 분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전체가 시장 하락에 베팅했다고 바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 주문을 낸 주체가 누구인지, 현물과 선물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흔히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현물 주식과 주가지수 선물 사이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선물 가격이 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고 판단하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 주식 묶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에서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 주식 묶음을 매도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장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직접 이용하는 거래가 아니라 여러 종목을 하나의 묶음처럼 동시에 사고 파는 주문을 말합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펀드에 큰 자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또는 종목별 비중을 다시 맞출 때 비차익 프로그램 주문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차익이라는 표현은 수익을 내지 않는 거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물과 현물의 직접적인 가격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주문이 시장에서 크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 종목의 주문이 비슷한 시점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동시에 매수나 매도 주문이 들어오면 지수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로그램 매매 자체가 항상 시장 급락의 최초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물 가격 급변, 환율 변화, 글로벌 위험 회피, 펀드 환매나 리밸런싱 같은 움직임이 먼저 발생하고 프로그램 주문이 그 변화를 더 빠르게 현물 시장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순매도가 크게 나오면 시장은 반드시 하락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다른 투자 주체가 흡수할 수도 있고 일부 대형주의 매도가 집중됐지만 다른 업종은 강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가 커도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났다면 매수의 질이 강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급 숫자만 보지 말고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수급, 선물 포지션, 대형주의 종가 위치와 시장 전체의 상승 종목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사이드카와의 연결을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면 선물과 연결된 프로그램 주문이 현물 시장으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충격이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사이드카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실제 사이드카 공지에서도 프로그램 매매 매도 호가의 효력이 향후 5분간 정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이드카가 시장의 모든 주식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주문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전체의 매매 거래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첫째, 프로그램 순매수와 순매도 방향을 확인합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의 실제 현물 수급을 봅니다. 셋째,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현물 방향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넷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시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마감했는지 봅니다. 다섯째, 전중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유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수급은 중요한 데이터지만 그 숫자 하나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가 마음대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여러 주문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순매수와 순매도는 누가 시장을 사고 팔았는지를 완전히 설명해주는 숫자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수급과 함께 투자 주체, 현물과 선물, 거래 대금, 그리고 종가까지 돈이 남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편, 선물이 하락하면 왜 사이드카가 걸릴까? 선물이 급락하면 왜 현물 주식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할까요? 주식 시장 전체가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왜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잠시 정지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선물과 현물이 서로 분리된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물의 급격한 움직임이 프로그램 주문을 통해 현물 시장으로 매우 빠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물이 무엇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현물 시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실제 주식을 현재 가격에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반면 주가지수 선물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지수가 앞으로 어느 수준에 있을지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선물을 매수하면 지수 상승에, 선물을 매도하면 지수 하락에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가격에는 현재 시장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에 대한 기대도 빠르게 반영됩니다. 선물 시장은 왜 현물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선물은 계약금 성격의 증거금을 이용해 큰 규모의 포지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나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하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증시 급락, 환율 상승, 금리 충격,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하면 수백 개 현물 종목을 일일이 매도하기 전에 주가지수 선물을 먼저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회피 움직임을 선물보다 빠르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선물 급락이 어떻게 현물 매도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차익 거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싼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 주식 묶음을 매도하는 거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현물 주식 묶음에는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여러 대형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한 종목의 급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여러 대형주이 동시 매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 매도는 차익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물 가격이 급락하면 시장 위험이 커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비중을 조정하거나 기관이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고 ETF나 파생 상품과 연결된 해지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선물과 현물의 직접적인 가격 차익이 목적이 아닌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선물 급락은 하나의 주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자동화된 현물 매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짧은 시간에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물이 급락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여러 현물 대형주에 들어옵니다. 현물 지수가 더 하락합니다. 지수 하락을 본 다른 투자자들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과 현물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과 현물이 다시 함께 내려가면서 추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강화 구조가 빨라지면 새로운 정보를 판단할 시간보다 주문이 시장에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장치가 사이드카입니다.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주식시장 전체 거래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 급락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매 매도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일반 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을 막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발생한 선물 하락을 되돌리는 장치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주문이 현물 시장으로 전달되는 속도를 잠시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거래소 안내 기준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5%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사이드카 발동 기준에 해당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6%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코스닥 150 현물 지수도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돼야 합니다. 사이드카는 공구 시 05분 이후 적용되며 상승과 하락 방향별로 하루 한 번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하락 시에는 프로그램 매매 매도 호가, 상승 시에는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했다고 해서 세 가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발동 이후 시장이 반드시 더 하락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셋째, 사이드카가 시장 바닥을 확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5분 동안 프로그램 주문이 정지된 뒤 매도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상황을 다시 판단할 시간을 주는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선물이 하락했기 때문에 현물 시장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 급락이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로 연결되고 그 주문이 여러 현물 대형주에 동시에 전달되면서 시장 충격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시장 위험을 빠르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그 신호를 현물 시장에 전달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그 연결을 5분간 잠시 늦추는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예측하지 않고 시장 구조와 실제 돈의 흐름을 확인하겠습니다. 4편 레버리지 ETF 2배로 움직이는 이유. 지수는 이틀 동안 21%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배 레버리지 ETF는 단순히 2배인 42%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시에서 레버리지 ETF의 누적 수익률은 44%가 될 수 있습니다. 왜 2%포인트가 더 생겼을까요?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2배는 전체 투자기간 수익률의 2배일까요? 아니면 하루 수익률의 2배일까요? 정답은 하루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2배는 단기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장기 누적 수익률에 무조건 2배를 곱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목표는 기초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매 거래일 새롭게 계산됩니다. 오늘의 기준금액에서 오늘의 2배를 추구하고 장이 끝나면 바뀐 기준금액을 반영한 뒤 다음 거래일에 다시 일간 2배를 맞춥니다. 이 일간 목표 구조가 복리효과와 변동성 손실의 출발점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지수가 100에서 시작해 첫날 10% 오르면 112 됩니다. 둘째 날에도 10% 오르면 처음에 100이 아니라 첫날 상승이 반영된 110에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10은 121이 되고 이틀 누적 수익률은 21%입니다. 2배 레버리지는 같은 기간에 첫날 20% 올라 100에서 120이 됩니다. 둘째 날의 20%는 처음 금액 100이 아니라 새 기준금액 120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120은 144가 되고 누적 수익률은 44%가 됩니다. 차이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의 이틀 누적 수익률 21%에 단순히 2배를 곱하면 42%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전체 기간이 끝난 뒤 한 번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첫날 20%, 둘째 날 다시 20%를 그날의 새로운 기준금액에 적용합니다. 100에서 120, 다시 120에서 144입니다. 같은 방향의 상승이 이어지면 수익이부터 커진 금액 위에 다음 수익률이 다시 붙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누적 결과가 단순한 42%가 아니라 44%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일 새로 계산할까요? 레버리지 ETF는 매 거래일의 목표 노출을 이간 2배에 맞추도록 운용됩니다. 장이 마감되면 지수와 ETF의 기준금액이 변합니다. 운용 과정에서는 바뀐 기준금액을 반영해 다음 거래일의 목표 노출을 다시 맞춥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일간 2배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 과정을 일일 재조정 또는 데일리 리셋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제의 원금으로 계속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달라진 기준금액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상승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이 연속되면 수익이 붙은 금액에 다시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100만 원이 10% 올라 110만 원이 되고 다시 10% 오르면 121만 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이 연속되면 손실이 반영된 더 작은 금액에 다음 손실률이 다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방향이 이어질 때도 결과는 단순 합산과 달라집니다. 복리 효과는
좋은 수익을 키워주는 특별한 보너스가 아니라 매일 달라지는 기준금액에 다음 수익률이 적용되는 계산 구조입니다. 문제는 방향이 반복해서 바뀔 때입니다. 지수가 100에서 10% 올라 112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날 약 9.09% 하락하면 지수는 다시 100으로 돌아옵니다. 결과는 제자리입니다. 2배 레버리지는 첫날 20% 올라 100에서 120이 됩니다. 다음 날에는 지수 하락률의 2배인 약 18.18%가 120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120은 약 98.18이 됩니다. 기초지수는 100으로 돌아왔지만 레버리지 ETF에는 약 1.82%의 손실이 남습니다. 이처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지준금액이 계속 달라져 생기는 손실을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손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한 달 수익률의 정확한 2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장기 보유 수익률의 정확한 2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기초지수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이 이어질 때는 복리 효과로 단순 2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락이 반복되면 지수가 제자리여도 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시장에서는 보수와 비용, 대리율과 추적오차,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매일의 목표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레버리지 ETF를 볼 때는 이 배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5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기준이 장기 수익률이 아니라 일간 수익률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얼마나 오래 보유할 것인지 보유 기간을 확인합니다. 셋째,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지 봅니다. 넷째, 등락 반복에 따른 변동성 손실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기초지수와 ETF 사이의 괴리율과 추적오차도 살펴봅니다. 숫자가 클수록 수익 가능성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잘못 이해했을 때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 배라는 단어보다 어떤 기간의 2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레버리지 ETF의 2배는 장기 누적 수익률의 2배를 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 2배를 매일 새롭게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 이어지면 복리 효과로 단순 2배보다 커질 수 있고 맥락이 반복되면 지수가 제자리여도 레버리지 ETF에는 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볼 때는 수익률 숫자를 예측하기보다 일간 목표, 데일리 리셋, 보유기간과 변동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구조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5편, 개인은 순매수인데 주가는 왜 떨어질까? 개인이 주식을 많이 사는데도 주가는 왜 하락할까요? 개인이 수조 원을 순매수했다는 기사를 보면 매수세가 강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코스피나 대형주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많이 샀다면 주가는 올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핵심은 순매수와 가격 결정력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주식 한 주가 거래되려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개인이 1조 원어치를 매수했다면 반대편에는 같은 금액을 매도한 다른 투자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매수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시장 전체의 매수 수요가 매도 공급보다 많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체결된 거래에서는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이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순매수의 뜻도 정확히 보겠습니다. 개인 순매수는 개인이 산 전체 금액에서 개인이 판 전체 금액을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2조 원을 매수하고 9조 원을 매도했다면 개인 순매수는 3조 원입니다. 이 숫자는 개인이 매도한 금액보다 매수한 금액이 3조 원 더 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어느 가격에 샀는지 그 매수가 주가를 위로 밀었는지는 이 숫자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가는 누가 최종적으로 많이 샀는지가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 거래가 체결되는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매수 호가가 99,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도자가 이 가격에 주식을 팔면 거래가 체결됩니다. 그 물량이 모두 소진되고 다음 매수 호가가 99,400원이라면 다음 거래는 더 낮은 가격에서 체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계속 매수하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 주문이 아래쪽 매수 호가를 연속으로 체결하면 주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문의 적극성 차이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현재 가격보다 낮은 곳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자는 현재 가장 높은 매수 호가에 즉시 물량을 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많은 주식을 사게 되지만 체결 가격은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순매수는 증가하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개인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하락하면서 나온 매도 물량을 받아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수백 개 종목을 고르게 매수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지수 비중이 큰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단순히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개수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의 하락은 여러 중소형주의 상승보다 지수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시장 전체에서 순매수했더라도 대형주 중심의 매도가 강하면 지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이 오전 급락 구간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오후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되거나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순매수 규모는 커지지만 주가는 오전 매수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종가가 당일 저가 부근에서 마감했다면 개인의 매수보다 오후 매도 압력이 더 강하게 남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왜 주가가 하락할 때 많이 살까요?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은 물량을 개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내는 구조도 있습니다. 보유 종목의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레버리지 ETF나 지수 ETF를 통해 시장 전체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순매수만 보고 개인이 무조건 잘못 판단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순매수를 볼 때는 5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에게 물량을 넘긴 주체가 누구인지 봅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수 비중이 큰 대형주에 집중됐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개인의 매수 이후 체결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봅니다. 넷째, 프로그램 매매가 현물 시장의 매도 압력을 확대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다음 거래일에도 매도 물량이 이어지는지 봅니다. 순 매수 금액 하나보다 가격과 종가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개인이 많이 순매수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매수 금액이 매도 금액보다 컸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개인이 주가를 위로 끌어올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낮은 매수 호가에 계속 물량을 매도하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냈다면 개인 순매수는 커지면서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별 수급을 볼 때는 누가 많이 사는지만 확인하지 마세요. 누가 가격을 공격적으로 움직였는지, 어느 종목에 매도가 집중됐는지, 종가까지 매도 압력이 남아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측하지 않고 수급과 실제 가격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6편, 거래량이 많다고 거래대금도 클까? 거래대금이 1조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1조 원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주가는 하락하거나 고점에서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렇게 컸다면 주가는 올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핵심은 거래대금과 매수세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거래대금의 뜻을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은 체결된 주식의 가격과 수량을 곱한 금액을 계속 합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만원에 100주가 거래되면 거래대금은 100만 원입니다. 이런 거래가 반복되면서 하루 거래대금이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또는 1조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실제로 얼마나 큰 금액이 거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의 힘이 더 강했는지는 이 숫자 하나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주식 거래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누군가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1,000만 원어치를 판 것입니다. 이 거래의 거래대금은 1,000만 원입니다. 매수 1,000만 원과 매도 1,000만 원을 더해 2,0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이 1조 원이라는 것은 1조 원의 매수세만 들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1조 원 규모의 주식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실제로 교환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방향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현재 호가를 적극적으로 체결했는가입니다. 매수자가 현재 매도 호가에 즉시 매수 주문을 내면 이쪽 가격의 매도 물량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다음 거래는 더 높은 가격에서 체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자가 현재 매수 호가에 즉시 물량을 팔면 아래쪽 매수 주문이 차례로 소진됩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은 크게 늘면서도 체결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대금이라도 가격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높은 가격의 매도 물량을 매수자가 계속 소화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1,000억 원이 거래됐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종가도 저점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거래대금만 커졌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특히 주위에서 해석되는 구간은 등중 고점 부근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긴 윗꼬리를 만든 뒤 종가가 크게 밀렸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점에서 매수 주문도 많았지만 그보다 강한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매우 컸지만 그 거래의 결과가 종가 강세로 남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고점 거래대금은 매수세 확정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의 강한 충돌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급락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포 매도와 손절 물량이 쏟아지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나 다른 투자자가 낮은 가격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많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폭증합니다. 하지만 매도자가 더 낮은 매수 호가까지 계속 체결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때 큰 거래대금은 강한 상승 매수세가 아니라 대규모 물량이 새로운 보유자에게 이동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은 쓸모없는 지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많은 시장 참여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커지고 매수와 매도의 충돌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에서 새로운 보유자로 대규모 물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만으로는 그 충돌에서 어느 쪽이 이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가격 방향과 종가 위치가 알려줍니다. 거래대금을 볼 때는 5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첫째, 거래대금이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봅니다. 둘째, 종가가 당일 고점과 저점 중 어디에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셋째, 전고점이나 주요 가격을 돌파한 뒤 그 위에서 유지됐는지 봅니다. 넷째, 거래대금이 오전에만 집중됐는지 오후와 종가까지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한 종목에만 거래가 몰렸는지 같은 테마의 여러 종목으로 확산됐는지 봅니다. 거래대금은 가격과 종가 결과를 함께 볼 때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거래대금이 크다는 것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규모의 매수와 매도가 만나 많은 거래가 체결됐다는 뜻입니다. 매수자가 위쪽 매도 호가를 계속 소진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자가 아래쪽 매수 호가를 계속 소진하면 같은 거래대금에서도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매수와 매도가 얼마나 크게 충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격 방향과 종가 위치는 그 충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거래대금만 보지 말고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고점 돌파가 유지됐는지, 종가까지 돈이 남아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측하지 않고 거래의 크기와 실제 가격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7편, 외국인 순매도인데 환율은 왜 중요할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많이 팔면 왜 원달러 환율이 오를까요?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서로 다른 시장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동 과정에서 두 시장은 연결됩니다. 핵심은
외국인이 주식을 판 뒤 받은 원화를 해외로 가져가기 위해 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의 뜻을 확인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달러의 원화 가격이 오른 것이므로 달러 강세이자 원화 약세입니다. 따라서 환율 상승과 원화 강세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달러 등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매수하려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고 그 원화로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이 크면 원화 수요가 늘면서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투자자는 기존 원화 자금이나 환해지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매수가 즉시 같은 규모의 현물 환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을 팔아 원화 대금을 받습니다. 외국인이 이 자금을 본국이나 다른 해외 시장으로 옮기려면 원화를 달러 등 외화로 바꿔야 합니다. 즉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와 자금 유출 규모가 크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순 매도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즉시 달러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 계좌에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내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국내 채권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나 옵션의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환해지를 유지하거나 시간을 두고 환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과 외환시장의 달러 매수 규모가 항상 1대1로 일치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관계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이나 글로벌 위험 회피로 달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주식의 원화 수익률뿐 아니라 달러로 환산한 최종 수익률도 봅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기준 투자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 손실 우려가 커지면 외국인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산 한국 주식이 원화 기준으로 5% 상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8% 약해졌다면 외국인의 달러 환산 성과는 원화 주가 수익률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약 3% 손실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률은 주가와 환율을 곱해서 계산해야 하지만 핵심은 외국인에게 주가 상승만큼 환율 변화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매도와 환율 상승이 같은 날 나타났다고 해서 외국인 매도만이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거나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위험 회피, 지정학적 불안, 중국 경기 우려, 국내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통 요인이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를 만들면서 동시에 원화 약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두 현상은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같은 외부 충격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을 볼 때는 5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첫째, 환율이 외국인 매도보다 먼저 올랐는지 매도 이후 올랐는지 봅니다. 둘째, 외국인의 현물뿐 아니라 선물 포지션도 같은 방향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달러 지수와 미국 금리가 함께 상승했는지 봅니다. 넷째, 외국인 매도가 반도체와 대형주에 집중됐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주식뿐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 포함한 전체 외국인 자금 흐름을 봅니다. 현물 순매도 숫자 하나로 환율의 모든 움직임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해외로 옮기려면 원화 매도와 달러 매수 수요가 생기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순매도가 항상 환율 상승의 단일 원인은 아닙니다.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먼저 나타나 외국인의 환손실 우려를 키우고 그 결과 외국인 주식 매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와 글로벌 위험 회피라는 같은 원인이 두 시장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수급과 환율은 한 방향의 단순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금 이동의 연결 구조로 봐야 합니다. 예측하지 않고 외국인 자금과 환율의 실제 흐름을 확인하겠습니다. 8편,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에서 왜 반대로 움직일까? 시장 수급을 보다 보면 이상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같은 날 코스피 200 선물은 오히려 크게 순매수한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좋게 본다면 현물도 사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반대로 시장을 나쁘게 본다면 선물도 팔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핵심은 현물과 선물의 역할이 서로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현물과 선물의 역할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현물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실제 주식을 사고 팝니다. 어떤 종목을 보유할지, 얼마나 보유할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조정합니다. 반면 주가지수 선물은 코스피 200 같은 시장 지수를 기초로 한 계약입니다. 선물을 이용하면 수많은 종목을 하나씩 거래하지 않고도 시장 전체에 대한 노출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외국인이라도 현물과 선물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했다고 해서 그 물량 전부가 새로운 상승 베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전날까지 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해 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매도 포지션 일부를 다시 사서 청산하면 오늘 수급 화면에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롭게 강한 상승 포지션을 만든 것이라기보다 기존 하락 포지션을 줄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순매수라는 장일 숫자 하나만으로 외국인의 방향 전망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팔면서 선물을 사는 또 다른 이유는 포트폴리오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특정 대형주나 특정 업종의 비중은 줄이고 싶지만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노출까지 같은 폭으로 줄이고 싶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현물 주식을 매도하고 줄어든 시장 노출의 일부를 코스피 200 선물 매수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물에서는 종목 구성과 실제 보유량을 조정하고 선물에서는 시장 전체에 대한 노출을 별도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물 매도와 선물 매수는 서로 모순이라기보다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조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선물을 사용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빠르게 시장 노출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이려면 각 종목을 일일이 사고 파는 것보다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현물은 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종목과 비중을 조정하고 선물은 시장 전체에 얼마나 노출될지를 빠르게 조절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방향이 항상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현물과 선물 사이의 가격 차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편에서 설명했듯이 현물과 선물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커지면 두 시장을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차익 거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 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면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물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판단되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거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현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수 라는 조합이 나타났다고 해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의 상승을 강하게 예상했다고 바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현물과 선물 사이의 가격 관계를 이용한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에는 현물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기입니다. 선물 계약은 계속해서 같은 계약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다면 만기가 가까워진 계약을 정리하고 다음 만기의 선물로 포지션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를 롤오버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특정 선물 계약에서 큰 매수나 매도 수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새로운 상승 또는 하락 전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포지션을 다음 계약으로 이전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화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현물 마이너스 1조 원, 외국인 선물 플러스 1조 원. 이 숫자를 보고 외국인이 상승을 예상한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선물 주식을 줄이면서 선물로 시장 노출의 일부를 보완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일부 청산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물과 선물 사이에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만기와 롤오버 과정에서 포지션이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수급 숫자는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고 그 숫자가 왜 발생했는지는 추가 데이터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을 볼 때는 최소 5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첫째, 외국인이 실제 현물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봅니다. 둘째, 선물은 현물과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선물 미결제 약정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봅니다. 당일 선물 순매수가 나왔더라도 미결제 약정 변화까지 보면 새로운 포지션이 만들어지는지 기존 포지션이 줄어드는지 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결제 약정 하나만으로도 매수와 매도의 정확한 목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프로그램 매매가 현물 수급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자금 흐름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만기에 근처라면 베이시스와 롤오버 영향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외국인이 현물을 판다고 해서 외국인 전체가 무조건 시장 하락을 예상한다고 안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한다고 해서 외국인 전체가 상승에 강하게 베팅했다고 안정할 수도 없습니다. 선물에서는 실제 주식과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고 선물에서는 시장 방향에 대한 포지션뿐 아니라 해지, 기존 매도 포지션 청산, 차익 거래, 시장 노출 조절, 그리고 롤오버까지 다양한 거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선물 숫자 하나 또는 선물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과 선물, 미결제 약정, 프로그램 매매, 환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측보다 확인하는 시장 분석이 유용했다면 도덕으로 함께 해주세요. 9편, 프로그램 매매는 누가, 언제, 왜 하는 걸까? 코가창에 매수 주문 1000주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장가 매수 100주가 들어오 가격이 바로 위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주문 수량은 더 작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핵심은 주문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보다 어느 가격의 주문을 실제로 체결했는가에 있습니다. 먼저 호가창의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매도 가격에 주문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1,300원, 1,200원, 1,100원에 매도 주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싶은 사람들은 10,000원, 9,900원, 9,800원처럼 원하는 매수 가격에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가창은 사고 싶은 가격과 팔고 싶은 가격이 각각 줄을 서 있는 공간입니다. 먼저 지정가 주문을 보겠습니다. 지정가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나 팔고 싶은 가격을 직접 정하는 주문입니다. 현재 가장 낮은 매도 호가가 1,100원인데 나는 10,000원에만 사고 싶다고 100주 지정가 매수를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의 매수 주문은 호가창에 대기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들어왔지만 1,100원에 팔겠다는 사람과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주문이 생겼다고 해서 그 주문이 바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장가 주문을 보겠습니다. 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직접 지정하기보다 현재 시장에서 가능한 가격의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우선하는 주문입니다. 현재 가장 낮은 매도 호가가 1,100원에 100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시장가 매수 100주가 들어오면 현재 1,100원에 대기 중인 매도 주문과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수자가 현재 매도 호가를 바로 체결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공격적 매수 또는
매도 호가를 공격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 주문이 가격을 움직이는 구조는 주문량이 현재 호가의 대기 물량보다 그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 호가에 1,100원 100주, 1,200원 300주, 1,300원 500주가 대기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장가 매수 600주가 들어옵니다. 먼저 1,100원에 100주가 체결됩니다. 하지만 아직 500주를 더 사야 합니다. 다음으로 1,200원에 300주가 체결됩니다. 그래도 200주가 남습니다. 결국 1,300원에서도 200주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체결 가격은 1,300원까지 올라갑니다. 즉 시장가 매수 주문이 위쪽 매도 호가의 대기 물량을 차례로 소진하면서 체결 가격이 위로 이동한 것입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호가에 10,000원 100주, 9,900원 300주, 9,800원 500주가 대기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시장가 매도 600주가 들어오면 먼저 10,000원에 100주 매수 주문과 체결됩니다. 그 다음 9,900원에 300주가 체결되고 남은 200주가 9,800원에서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체결 가격은 9,800원까지 내려갑니다. 매도자가 현재 매수 호가를 계속 체결하면서 아래쪽 가격의 매수 물량을 차례로 소진한 것입니다. 이를 공격적 매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호가창의 매수 잔량이 아주 많으면 주가가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가격에 100만 주의 매수 주문이 대기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은 그보다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문이 단순히 호가창에 대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상대방 호가를 계속 체결하고 있는가입니다. 시장과 매도가 이어지면서 현재 매수 호가를 계속 소진한다면 매수 대기 물량의 총량이 커 보여도 체결 가격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가 잔량만 보고 상승과 하락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시장가 주문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매도 호가가 1,100원이라고 해서 내 시장가 매수 물량 전부가 1,100원에 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1,100원에 100주밖에 없는데 시장가로 1,000주를 매수한다면 나머지 주문은 1,200원, 1,300원 등 다음 가격의 매도 호가에서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을 넣을 때 화면에서 보았던 가격보다 평균 체결 가격이 불리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슬리피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거래가 얇거나 주문량이 큰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의 실제 체결 가격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시장엔 지정가와 시장가 외에도 다른 주문 유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에 따라 주문 방식이 달라지는 조건부 지정가, 주문 시점의 상대방 최우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최유리 지정가 같은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장 구조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부터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기다리는 주문, 시장가는 정해진 가격보다 현재 가능한 체결을 우선하는 주문.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어떤 주문은 호가창에 그대로 대기하고 어떤 주문은 현재 호가를 즉시 체결하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정가 주문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서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주문입니다. 시장가 주문은 현재 가능한 상대방 호가를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주문입니다. 매수자가 밑쪽 매도 호가를 계속 소진하면 체결 가격은 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자가 아래쪽 매수 호가를 계속 소진하면 체결 가격은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매수 주문이 얼마나 많은지 매도 주문이 얼마나 많은지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상대방 호가를 체결하고 있는지 누가 호가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측보다 확인하는 시장 분석이 유용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10편 한국 시장은 왜 유독 변동성이 클까? 호가창을 보는데 1,100원에 매도 물량 1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주가가 여기에서 막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몇 초 뒤 1,100원의 매도 물량이 사라지고 주가는 1,200원, 1,300원까지 올라갑니다. 처음 보였던 10만 주는 어디로 간 걸까요? 핵심은 호가창에 보이는 물량과 실제로 체결된 물량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호가 잔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호가 잔량은 그 순간 특정 가격에서 사거나 팔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주문량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미래에 반드시 체결된 물량을 예약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호가창은 현재 주문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스냅샷에 가깝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실제 거래가 체결될 수도 있고 새로운 주문이 들어올 수도 있으며 기존 주문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매수자가 실제로 매도 물량을 계속 체결하는 것입니다. 1,100원에 매도 잔량 10만 주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격적 매수가 들어와 2만 주가 체결되면 남은 매도 잔량은 8만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3만 주가 체결되면 5만 주, 4만 주가 더 체결되면 2만 주, 마지막 1만 주까지 실제로 모두 체결되면 1,100원의 매도 호가에는 더 이상 대기 물량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매수 주문은 1,200원의 매도 호가에서 체결될 수 있습니다. 큰 매도 잔량도 그보다 강한 실제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 결국 소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가 잔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 물량이 모두 실제로 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체결되지 않은 대기 주문은 주문자가 취소하거나 수량을 바꾸거나 다른 가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만 주의 매도 잔량이 있었습니다. 그중 3만 주가 실제로 체결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자가 4만 주를 취소하거나 다른 가격으로 변경했다면 현재 1,100원에 남아있는 물량은 3만 주가 됩니다. 처음에는 10만 주였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10만 주가 모두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잔량 감소와 실제 체결량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매도 잔량이 줄어드는 동안 새로운 매도 주문이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주 가운데
5만 주가 체결돼 5만 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매도 주문 7만 주가 추가되면 호가창에는 다시 12만 주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잔량은 실제 체결, 신규 주문, 주문 취소, 차량 변경, 가격 변경이 계속 반영되는 공적인 숫자입니다. 흔히 큰 물량을 보고 매도벽 또는 매수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호가창은 계속 변하는 주문장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봐야 할 것이 체결 속도입니다. 같은 10만 주의 매도 잔량이라도 이 물량을 20분 동안 천천히 소화한 것과 10초 안에 빠르게 소화한 것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매도 물량이 계속 체결된다면 현재 가격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주문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매도 잔량이 오랫동안 거의 줄지 않는다면 그 가격에서 매수자가 충분히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가를 볼 때는 잔량의 크기뿐 아니라 그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실제로 체결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호가창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 잔량이 10만 주에서 2만 주로 줄었습니다. 잔량만 보면 8만 주가 누군가에게 모두 매수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실제 체결량은 1만 주밖에 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잔량 감소의 전부를 실제 매수 체결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주문이 취소되거나 변경됐을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만 보고 아짜 주문이었다 또는 허수 주문이었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호가잔량 변화와 실제 체결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매도 물량을 한 번 뚫었다고 해서 항상 강한 돌파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00원의 매도 물량을 소진하고 1,200원까지 올라갔지만 곧바로 다시 만원까지 밀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1,100원을 돌파한 뒤 1,200원, 1,300원까지 올라가고 이후에도 1,200원 이상에서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처음에는 매도 호가를 돌파했지만 돌파 이후의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호가 돌파 자체만 보지 말고 새로운 가격대에서 실제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가격을 유지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호가창을 볼 때는 5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첫째, 현재 매수와 매도 호가에 얼마나 많은 잔량이 있는지 봅니다. 둘째, 그 잔량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체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체결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봅니다. 넷째, 호가 잔량 감소와 실제 체결량 증가가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합니다. 잔량은 크게 줄었는데 실제 체결은 많지 않다면 취소나 변경 가능성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정 가격을 돌파한 이후 새로운 가격이 유지되는지 봅니다. 호가 잔량은 중요한 데이터지만 그 숫자 하나만으로 가격 방향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호가창을 볼 때는 5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첫째, 현재 매수와 매도 호가에 얼마나 많은 잔량이 있는지 봅니다. 둘째, 그 잔량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체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체결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봅니다. 넷째, 호가 잔량 감소와 실제 체결량 증가가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합니다. 잔량은 크게 줄었는데 실제 체결은 많지 않다면 취소나 변경 가능성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특정 가격을 돌파한 이후 새로운 가격이 유지되는지 봅니다. 호가 잔량은 중요한 데이터지만 그 숫자 하나만으로 가격 방향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